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제 제가 CAT 2급 프리를 올렸죠. 원래대로 그러면 이제 CAT 1급 프리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출문제가 공개가 실제로 된 게 아니라 제가 동영상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CAT 1급은 이제 동영상이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기니까 이제 프리를 못 하겠죠. 뭐 조만간 공개되면 이제 그것도 프리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하던 제도 이론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도 이론 쪽으로 저희 단면도 하고 있는데 단면도 상당히 길게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단면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오늘은 뭐 작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설명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이제 조합 단면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단면도의 형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회전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단 단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파이핑 같은 거, 파이프에 이제 절곡되어 있는 그 라인을 따라가면서 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단면도에 대한 얘기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수의 단면도에 의한 도시라고 나옵니다. 이 말 자체는 이렇게 써 있는데 간단해요. 하나의 그 면에 하나의 부품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단면을 쳐야 된다. 즉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단면이 여러 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뭐 전단면을 쓰든 부분 단면을 쓰든 어떤 형식으로든 다 조합해서 다수의 단면도를 전개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이죠. 복잡한 형상의 대상물을 표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다수의 단면도를 그려도 좋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뭐 굳이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그 밑에부터 나옵니다. 이제 하나로 이어진 단면도는 치수의 기입과 도면의 이해, 편리, 투상 방향을 맞추어서 그리는 것이 좋다. 편리하도록 이제 투상 방향을 맞춰서 그리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절단선의 연장선 또는 주중심선상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지금 제가 그려놓은 케이스 중에 이제 이런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절단선의 연장선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절단선의 연장선은 절단선이 지금 여기서 AA가 이렇게 절단선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 연장선상이면 요 아래쪽으로 쭉 연장을 해서 그 선상에다가 이렇게 단면도를 배치한다. 다수의 단면도를 배치할 때 절단선의 연장선상에다 이렇게 딱딱 놔주면 정확하게 그 위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이렇게 가능하면 배치를 해줘라 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 중심선 상에 배치한다. 즉 같은 중심선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같은 중심선 상에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해라 라는 건데 이런 경우 거의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도면을 좌우를 상당히 길게 써요. 길게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면 우리 용지에서 이제 좌우를 길게 쓰면 위아래 여백이 많이 남게 되고 좌우로는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상당히 작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의 공간을 좀 적합하지 않게라는 말이 맞나? 좀 비효율적으로 도면의 공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 중심선상에 배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주 중심선상으로 배치를 했을 때 도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렇게 쓰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절단선의 연장선상에다 이렇게 놔준다.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제 예시를 보면은 좀 단면도가 단면도인데 해칭도 안 넣고, 그쵸? 해칭도 안 넣고, 이게 원래 우리가 알던 단면도가 요 AA 자르면은 여기 원은 뒤에 있는 원은 완벽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 완벽하게 있냐면 AA 자르면 여기서 이렇게 뒤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키움이 파져 있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원래 원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원이 정확하게 다 그려져야 되는데 이건 잘라놨어요. 우리가 이제 단면을 표시할 때 두 가지로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것들이 뒤에 있는 형상이 보이는 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단면도를 쳤을 때 순수하게 그 단면 형상 자체만 표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섹션만 정확하게 단면에 해당하는 형상만 국부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기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형상 자체가 단면 자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굳이 해칭을 넣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해칭을 넣어주지 않아도 단면에 있는 형상만 섹션을 정확하게 따가지고 거기에 있는 경계들만 이제 표시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복잡한 형상 안에 이제 단면도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제 외부 형상까지 다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면의 형상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외부 형상까지 다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칭을 넣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좀 단면 처진 부분이 단순하고 뒤쪽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배치하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느냐, 이렇게 배치하느냐, 물론 어디 절단을 했다 절단선은 다 그려져야 되고요. 단지 이제 배치할 때 그걸 주 중심선에다가 연장을 해서 놓느냐, 아니면 절단선에 연장된 위치에다 놓느냐, 이거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놔줄 수 있다. 근데 꼭 이렇게 놔야 되느냐? 아니에요. 나는 이거 다 따로따로 놓고 싶은데 그러면 따로따로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이면 이렇게 절단선의 연장선상 또는 주중심선의 연장선상에 놔주는 것이 좀 더 좋은 도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지켜라, 무조건 이 상황을 만들어라, 그런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뭐가 있냐 한번 살펴보면 대상물의 모양이 서서히 변화하는 경우 다수의 단면도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데, 그거는 이제 요 위쪽에 있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대상물의 모양이 서서히 변한다라는 건 단면이 사각형에서 천천히 원형으로 바뀌고 원형에서 삼각형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이제 변해가는 형상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은 쭉 이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가는 중간 형태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를 표현해 줄 때는 그 이제 단면 형상이 시작하는 부분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섹션을 따서 표시를 해줄 수 있다. 단면을 따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10mm 구간까지는 이렇게 정사각이죠. 19mm짜리 정사각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mm 정사각이 존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 서서히 여기 40mm까지 섹션 B까지 단면 B까지 사각형이 원형으로 천천히 변해가는 겁니다. 원형으로 천천히 변해가고 그 다음에 B에서 이제 섹션 C까지 천천히 삼각형으로 변해간다. 높이가 이제 19인 삼각형으로 천천히 변해간다. 이제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단면을 했을 때 그 핵심이 되는 단면 구간을 저렇게 단면 처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절단선의 연장선상에 놔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놓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래 있는 것처럼 주 중심선 연장선상에 놔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기가 도면 공간의 효율상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데나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상물의 이제 모양이 서서히 변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건 단면 제외 요소인데, 단면 제외 요소는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할 때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봤던 게 리브, 그 다음에 암, 뭐 기어의 이빨, 뭐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설명을 앞에서 드렸죠. 그리고 이제 축은 이제 여기 2번 부품 할 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핀이나 볼트, 이거는 이제 거의 조립도에 해당되는 거죠. 핀, 볼트, 너트, 와셔. 그래서 조립도에서 저런 것들은 이제 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런 부분들은 단면을 치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단면도를 이제 어떻게 친다에 대한 설명은 전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단면도를 쳤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었고요. 단면도를 치는 가장 핵심은 이제 결국은 숨은 선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요즘 시대에 이제 숨은선 그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제도 기법에 의하면은 단면도를 굳이 그렇게 쳐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도법은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정사학령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국가 자격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면도는 무조건 쳐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단면도를 안 친다고 하면은 그거에서 이제 감점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면도를 가급적이면 안 치는 게 좋다라고 했지만 일단 단면도를 치는 목적이나 이유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면을 치는 방법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면도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면도를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두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단면이 필요 없어. 업무를 좀 간단하게 해야지 아니면 바뀐 제도 시스템에 맞춰서 해야지 그때 실제 사용을 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격증의 이제 채점 아니면은 이제 출제 기준 뭐 그런 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이런 이제 바뀐 제도법의 제도 도구에 의한 최신 트렌드들을 이제 그런 쪽에서도 반영하는 거를 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많이 고려돼서 이제는 자유롭게 수문선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문선에다가도 치수를 자유롭게 기입을 하고 굳이 단면을 칠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단면을 치지 않고 그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국가자격 시험에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바뀌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는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단면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이제 단면 치는 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해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면도의 해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같은 절단면 여기 사라고 이거 오타 났는데 상입니다. 절단면 상에 나타나는 같은 부분의 단면에는 같은 해칭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나오겠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단면을 쳤죠. 이거 전단면을 친 건데 지금 보면 위쪽하고 여기 위쪽에는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하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저거는 같이 전단면을 친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방향, 같은 부품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같은 방향의 해칭을 넣는 거지. 이게 영역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해서 여기 해칭 따로, 여기 해칭 따로, 여기 해칭 따로 해서 모양도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는 해칭이 나오고 또는 스머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제 이 스머징이라는 건 이제 손제도를 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해칭을 잘 안 합니다. 앞에서도 이유를 설명을 했지만 이걸 일일이 선을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해칭 단면 들어가야 되는 공간에 일일이 저렇게 끊어 그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손제도를 할 때는 그냥 저 영역에다 색깔을 칠해버리는 스머징이 좀 더 작업 효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면 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단면 영역에다가 물감 좀 묽게 희석해가지고 이제 저기다가 이제 색깔을 입혀주는 약간 회색조의 색깔을 넣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좀 컬러가 있는 색상을 넣어준다든가 그렇게 단면 처리를 하는 게 손제도에서는 좀 더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손제도 할 때 스머징이 더 잘 사용됐다라고 본다면 반면에 이제 이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칭이라는 건 기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거 넣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머징 같은 경우는 저기 색깔을 꽉 채우게 되면 오히려 컴퓨터에서는 보기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스머징이라는 것들은 거의 이제 얘기가 모르시는 분들 스머징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도 스머징이라는 개념은 거의 희박해지고 결국은 전부 다 해칭으로 대체되었다. 왜냐하면 해칭 듣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수문선 그리는 거와 똑같이요. 그렇게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뀐 제도 시스템에 의해서 개념이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졌는데 왜 수문선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만 계단 모양의 절단면 이건 저번에 이제 제가 계단 단면도 할 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계단 단면 하면 이제 계단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 이제 위 아래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꺾이는 이제 파단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형상이 여기서 단면이 끊기고 단면이 아닌 부분이 되고 요 아래쪽 단면이 나눠서 이제 단면 여기 아예 구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제가 하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와서 요렇게 계단 단면을 칠 때 요 절단면이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요 파단되는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제 이쪽 해칭과 이쪽 해칭을 굳이 나눠 가지고 이제 기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걸 구분하지 않는데 그 구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렇죠? 꼭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나타나는 게 각 계단 모양의 절단면에서 각 단에 나타나는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구분하라는 얘기로 이걸 오해할 수 있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칭을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굳이 여기다 파단선을 그려가지고 나눠진 부분을 표시를 했다 그런다면 해칭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계산 단면도 할 때 한번 보여드렸죠. 이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또한 해칭은 주된 중심선에 대하여 45도로 하는 것이 좋다는데 이게 주된 중심선으로 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우리가 중심선 이제 이런 거. 여기서 주된 중심선은 얘죠. 얘에 대해서 45도 선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된 중심선이라고 하기보단 전체 형상이 가지고 있는 선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형상은 수직 수평 형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선들이 수직 수평 형상이면 그 선에 대해서 45도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형상에 45도를 이루고 있는 선들이 더 많다. 수직 수평선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45도에 대해서 그 45도 선에 대해서 이제 45도가 기울어진 선, 결국은 이제 0도나 90도가 되겠죠. 그렇게 구성하는 게 낫다. 즉, 전체적인 형상을 가르고 있는 선과 같은 각도를 이루면 안 된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칭이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요 선에 45도를 이루게 해줘라. 그래서 각도를 좀 바꿔줘라. 여기다가 30도 더 줘야 되겠네요. 57도 이렇게 줘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부에 있는 형상과 이제 저 안쪽에 있는 해칭선이 같은 흐름을 타고 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45도를 적용을 해라라는 게 아니라 너무 비슷한 전체적인 형상이 가지고 있는 외형선들, 즉 형상선들하고 너무 비슷한 각도로 흘러가서 이게 형상선인지 아니면 해칭선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을 피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인접한 단면의 해칭은 선의 방향 또는 각도를 변경하든가 그 간격 범위를 변경하여 구분한다라는 거 하는데 이제 저런 거는 이제 조립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조립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는 이제 설명드릴 개념이 여기 조립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립도에서 이제 단면을 치게 되면 여러 개의 부품이 이제 동시에 단면이 쳐지는데 1번 부품하고 2번 부품하고 딱 조립이 돼가지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그게 같은 45도 해칭선을 가지고 또 간격도 똑같은 그러면은 이게 1번 부품, 2번 부품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두 부품이 구분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방향 또는 다른 간격을 가진 해칭선을 사용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면도의 재료 표시를 위해 특수한 해칭 또는 스머징을 하여도 좋다. 이 경우는 이제 그 뜻을 요 마지막 거 하기 전에 하나 빼먹었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단면의 면적이 넓은 경우 그 외형선을 따라서 적정한 범위에 해칭 또는 스머징을 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단면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 그 외형선을 따라서 적절한 범위의 해칭이 아닙니다. 이 적절한 범위 해칭 늘려고 그러면 사람 미쳐요. 손재도 할 때도 미칩니다. 미쳐요. 진짜 미쳐요. 왜냐하면 저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단면이 너무 넓으면 너무 이제 넓은 단면에 일일이 이제 전체를 다 채우려고 하면은 손재도 할 때 겁나게 힘듭니다.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단면 영역에서 안쪽은 비우고 외형선을 따라서 단면이 구성되는 외형선을 따라서 일부 영역만 이렇게 해칭을 넣는다는데 손재도 할 때 저렇게 해칭 들어 그러면 그냥 전체 해칭 넣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솔직히 빠져야 돼. 해칭을 이렇게 넣지 마. 해칭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렇게 하면 스머징입니다. 이제 스머징을 하게 되면 이 전체 안쪽 영역을 다 붓으로 칠해주려면은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단면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쪽을 다 채우면은 이제 힘들죠. 힘들기도 하고 이제 색깔을 입히는 거다 보니까 붓으로 칠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농도를 좀 희석을 시켜요. 희석을 시켜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기가 많습니다. 붓으로 색깔을 칠할 때 그 물기가 많은 걸 저 전체 면적에다 발라버리면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트레이싱지를 사용하긴 하지만 결국 이제 종이가 좀 눅눅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종이가 울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다가 색깔을 다 입히지 말고 이제 붓으로 요 겉에 테두리를 따서 라인을 그리죠. 스머징을. 그래서 이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스머징의 기술입니다. 스머징의 기술.
그리고 이제 저 기술을 요새 캐드에서 사용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냥 해칭 넣으면 편한데 안쪽을 이렇게 비워서 해칭을 넣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죠. 왜냐면 이 바깥에 있는 영역들을 전부 다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인으로 합쳐서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주고 오프셋으로 간격을 띄워서 안쪽에 이제 라인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해칭을 넣어야 되거든요. 작업 자체가 컴퓨터로 할 때는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냥 해칭 넣으면 되지 뭘 저렇게 해.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제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예 사라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 아무리 단면 면적이 넓어도 요새는 그냥 해칭을 아예 그냥 넣어버리지 절대 이렇게 작업하지 않는다. 결국 이제 이거는 손제도 때 있었던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컴퓨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하려던 걸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입니다. 단면도에 이제 재료 등을 표시하기 위한 특수한 해칭 또는 스머징을 사용하도 좋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도면 내에 명확하게 지시하거나 해당 표준을 인용하여 나타낸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이제 부품의 재질에 따라서 이제 해칭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SS400이 있고 그다음에 GC250이 있고 뭐 SM45C가 있고 그다음에 SCM430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SC480 뭐 이런 것들이 재질이 다 다른 거잖아요. 이 재질에 따라서 이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제 우리가 해칭 H 해가지고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 H 다시 들어가면은 이 해치 패턴을 보면 이제 다양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앵글 해서 니은자 모양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안시 31 그리고 이제 두 줄 선으로 나오는 안시 32 중간에 이제 점선 형태로 나오는 뭐 안시 33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하는 거예요. 야, 여기 앵글 형태로 돼 있는 이 해칭은 SS400 으로 하자. 그다음에 안시 31은 SM45C로 하자.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고 이제 단면을 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칭을 넣어주는 거죠. 재질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3D CAD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3D CAD에서 단면을 쳐보면 다 재질을 내가 부여하는 거에 따라 단면의 형태들이 다르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3D CAD에서 적용돼 있는데 저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서로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냥 뭐 별도의 표기를 안 해줘도 알아볼 수 있지만 전혀 이제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약속이나 규정을 모르잖아요. 이게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게 거의 아니에요. 거의 아니고 물론 이제 여기 보면 해당 표준을 인용하여 나타낸다라고 돼 있으니까 표준이 있긴 한데 일반 회사에서 그걸 따라서 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네 회사별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그 뜻을 도면에 그래서 도면의 주소에다가 해칭 모양을 일부 이제 샘플링해서 이렇게 그려놔주고 이거는 재질모다. 이거는 재질보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써줘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쪽에서는 재질에 따른 해칭은 잘 넣지 않습니다. 재질에 따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아예 그냥 표제란의 재질을 명기해서 그 표제란을 확인해라. 확실하게 그림 가지고 알아보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바로 이제 건축 쪽이죠. 그래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시멘트면 시멘트 형태에 필요한 해칭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지, 땅, 그라운드를 표시해주는 이제 해칭의 형태가 있고 아니면 단열재를 표시해주는 그 모양이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 쪽에서는 이제 안에 뭐 내장재가 뭐다 아니면 벽에 이제 조족을 썼다, 이렇게 벽돌을 썼다 아니면은 뭐 콘크리트를 썼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단면에 대한 해칭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기계 쪽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인용 표준도 존재를 하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3D CAD에서 특정 재질을 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해칭 형상 그것들이 이제 거의 인용 표준에 기준하여서 이제 부여가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계 쪽에서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계 실무에서 그렇게 재질에 따라서 잘 사용하진 않는다. 기계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질 확인은 무조건 표제란에 이제 재질란이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기입을 해주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질에 따른 해칭도 가능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나는 굳이 써야겠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이 해칭은 어떤 재질이야?
이 해칭은 어떤 재질이야? 그 모양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주소에 기입해주고 해야 된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기입할 거면 그냥 차라리 그냥 표제란에다가 재질 명칭만 그냥 따로 기입하는 게 낫지. 굳이 이제 해칭 그 샘플링 이미지까지 넣어줘가지고 해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기입 똑같이 하는데 작업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업이 복잡해지니까 기측은 잘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해칭에 대한 해칭이 이제 단면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끝났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단면도가 끝난 겁니다. 단면도 말고도 특수성이 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문제 풀 때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면 저는 이 예제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저기 단면도에 대한 내용들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수 기입에 대한 내용만 있는데, 요걸 좀 더 이제 자료를 보강을 해야 되니까, 그 보강 작업까지 끝내고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있는 단면도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든 실제 도면을 그리든 단면도를 형태적으로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그려봤던 이런 형태들은 단면도를 무조건 전단면을 쳤어, 반단면을 쳤어, 뭐 그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학원 강사들이 가르치는 게 그런 식이죠. 야, 그냥 그런 형태는 그냥 다 이런 형식으로 단면도를 쳐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단면도라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요 1번 부품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면을 칠 수도 있고 반단면을 칠 수도 있고 부분 단면을 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된 단면을 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칠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작업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직접 나는 어떤 단면을 쓸 거야 라고 선정할 수 있는 게 내가 단면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면도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이제 본인이 여러 개의 단면도를 적용해 보시면서 실제 내가 도면 작업을 할 때 가장 작업 효율성이 높은 단면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단면도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